자, 이번 시간에는 직무윤리와 투자자 분쟁 예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보다 그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 바로 지금 직무윤리하고 투자자 분쟁 예방이죠. 물론 뭐 영업 실무도 그렇기는 합니다만 직무윤리는 문제 수가 많지 않습니까? 분쟁 예방하고 합쳐가지고 12문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고득점을 하셔야 다른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점수를 잃더라도 벌충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고득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리라는 게 우리가 상식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풀 수 있는 것도 제법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설령 우리가 강의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전부 상식에서 풀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직무윤리도 의외로 군데군데에 그 함정 문제로 나올 만한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놓치시면은 점수를 잃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주의해야 할 부분들, 그거를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뭐 충분히 12문제 중에서 한 11문제 최소한 한 문제는 어떻게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시간이니까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앞부분에는 이게 이제 이 법과 윤리라는 거, 이 부분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뭐 출제할 만한 게 거의 없어요. 이게 이제 3년 전부터 우리 기본서에 들어왔는데, 3년 전에 처음 들어올 때는 한 20페이지 정도 이게 굉장히 양이 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목적론이다, 뭐 의무론이다 해가지고 출제할 만한 게 굉장히 좋은 게 있었는데, 그게 작년부터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출제할 만한 게 사실은 없고, 요거는 굉장히 유력해요. 출제할 만한 게. 기업 윤리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직무 윤리라는 거.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는 이거 뭐 별로 구분 안 하죠. 근데 이 책을 쓰신 분은 이거를 구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런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윤리가 왜 필요하냐. 요거는 굉장히 이제 고전적인 이야기죠. 옛날부터 거의 꾸준히 출제되는 건데, 여기 이제 모든 산업에서 직무윤리가 요구되는 이유와 그 다음에 특히 우리 금융투자업에서 요구되는 그 필요성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합하면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함정 문제에 빠질 게 하나 정도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9가지는 거의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외워야 될 게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조금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앞부분에 서론적인 부분으로 이제 국외적 환경이라 그래가지고 부패 인식 지수라는 게 나와요. 요거는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조금 말할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상가라 해가지고 특히 칼뱅을 좀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사상가를 4명까지 소개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 다 빠지고 2명 지금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베버는 출제할 만한 게 전혀 없고, 칼뱅에 대해서는 한 3가지 정도 출제할 게 있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내적 환경이 있는데 전혀 출제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직무 윤리를 누가 지켜야 되느냐, 그 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지켜야 되느냐, 요것도 굉장히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요거는 설령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우리는 한번 후트는 보고 넘어가겠지만 굉장히 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그런 문제에 속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런 게 이제 서론적인 게 넘어가면은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위임 관계죠. 고객하고 회사 관계는 우리가 민법에서는 위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는 그거를 굳이 신임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맡긴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2대 원칙이 나오거든요. 2대 원칙이 나온다.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 그 다음에 고객 우선의 원칙, 이렇게 이제 2가지 큰 원칙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너무 이제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구체화해 놓은 게 뭐냐, 혹은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냐, 이제 요게 소위 말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 그 다음에 이해상충 방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가지 이제 외워야 되겠죠. 신임관계에서 발생하는 2대 원칙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요 신의성실의 원칙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논점이 이제 한 3개 있는데, 2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상식적으로 풀 수가 있는데, 하나는 외워야 돼요. 판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판례가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 요 부분은 판례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요 판례는 제법 어려운 판례에 속합니다. 상식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특히 이해상충관계는 굉장히 그 양이 많습니다. 이게 도대체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해가지고 이게 또 3가지 정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체적인 내용 그래가지고 뭐 차이니즈 월 뭐 이런 게 나오고요. 이제 정보 교류 차단 장치라는 건데, 그 다음 요거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특수한 형태인 자기 거래 뭐 이런 게 있고, 조금 더 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나아가면은 그 이해상충관계들은 대표적인 예가 과당 매매가 되는데, 요 과당 매매를 판별하는 기준이 또 4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전통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잊을만 하면은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과당 매매의 판별 기준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여기에서도 조금 중요한 게 한 2개 정도 있어요. 요거는 자본시장법하고도 겹치는데, 여러분들이 자본시장법에서 요런 것들은 자본시장법에서 다 공부한 것들입니다. 요런 것들은 자본시장법하고 다 겹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습하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자본시장법하고 겹치지 않아요, 원인은. 근데 여기 3가지 원인이 있는데 앞에 첫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외우지 않으면 틀리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 금융소비자 보호는 굉장히 이제 양이 많죠. 개발 단계에서, 상품 개발 단계에서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상품 판매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실제로 상품 판매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상품 판매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 2가지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포인트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일반 투자자 보호 장치라는 게 나오죠. 일반 투자자 보호. 그 다음에 또 일반 투자자 말고 전문 투자자도 보호되는 거,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공부를 하죠. 요게 우리가 법규에서 공부한 뭡니까? 적합성의 원칙, 그 다음에 적정성의 원칙, 그 다음에 설명 의무. 그러니까 요 부분도 자본시장법하고 완벽하게 겹치죠. 근데 겹치지 않는 게 하나 있기는 있어요. 요 적합성의 원칙에서 상대방의 정보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KYC라 그래가지고 KYC 순서, 요거는 직무윤리에서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유력한 문제거든요.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별도로 좀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투자자도 보호되는 게, 여기 이제 부당 권유 금지죠. 부당 권유와 관련돼가지고 또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공부한 불초청 권유 금지 또는 재권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우리가 자본시장법에서 본 것들입니다. 겹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드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될 터인데, 거시적으로 봐가지고 요거 양자를 비교할 줄 아느냐, 이렇게 출제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 중 전문 투자자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요거 뭐 내용 하나하나가 다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본시장법에서 이미 다 공부했으니까 복습 차원에서 확인만 하면 됩니다. 요게 이제 상품 판매 후가 여러 가지 이제 또 원칙이 있는데, 이 관련되는 제도가 있어요. 요게 이제 4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요게 이제 제도가 4가지 중에 3가지는 숫자 외워야 되는 게 나옵니다. 뭐 7영업일, 15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요거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반드시 한 문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 숫자 외우셔야 되고, 또 이거를 굉장히 어렵게 출제를 하면은 요 양자를 또 비교하는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다음 중 상품 판매 후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이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해가지고 박스형 문제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또 부당권유는 이거 말고도 또 좀 있거든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하고 여기 있는 거를 섞어가지고 내면은 그거는 정말 틀리라고 내요.
중에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죠. 아마 직무윤리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게 이걸 거예요. 요 양자, 판매 단계, 소비자 보호, 판매 후 단계.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외우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꼭 봐주셔야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고득점 할 과목이 여기하고 영업실무밖에 없으니까 특히 직무윤리 쪽은 한 문제라도 틀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각오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외워주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부분이 떠나가면은 이제 지나면은 이제는 뭐가 되느냐 그거죠. 본인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의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게 이제 5가지고 그 다음에 요게 7가지고 요게 3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시적으로 요거 2개 섞어 놓고 다음 중 의무의 내용이 다른 것은 요것도 이렇게 섞을 수 있고 요렇게도 섞을 수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품위 유지 의무는 어디에 들어가냐 이거 헷갈리죠. 본인도 해당될 것 같고 회사도 해당될 것 같고 사회도 해당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한 4, 5년 전에는 이 품위 유지 의무가 요 회사에 대한 의무에서 서술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은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복되는데 지금 현재는 책을 쓰신 분이 본인에 대한 의무에서 쓰고 있으니까 요거는 본인에 대한 의무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틀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시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더 어려울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 5가지 중에 4가지는 별로 출제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사적 이익 추구 금지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또 어디하고 겹치는 거니까 협회 규정하고 겹쳐요. 우리가 협회 규정에 가보면 재산상 이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일부분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공부하시면 나중에 협회 가서 공부 안 하셔도 되고 협회에서 공부했으면 여기서 그냥 확인하면 되는 거죠. 회사에 대한 의무 7가지도 강론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 뒤에 가가지고 대외 활동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출제할 만한 게 조금 있죠. 요거 조금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3가지 중에서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있는데 요것도 우리가 자본시장법에서 다 본 것들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겹치는 부분입니다. 자본시장법하고 겹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한두 문제는 나오게 돼 있는데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특히 이 부분은 틀릴 게 거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특히 이 부분은 케이스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 중 이러한 경우에 취해야 될 것으로 적당한 것은 이런 건데 그런 문제가 오히려 더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문을 보면은 답이 많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떠나가면은, 이때까지는 이제 이 직무윤리에 대한 좀 실체적인 부분이었고요. 이제 좀 절차적인 부분에 들어가면은 뭐 이런 겁니다. 직무윤리를 어떤 식으로 통제해야 되느냐. 회사를 어떤 식으로 내부 통제 방법이 있고 이제 외부 통제 방법이 있는데 외부 통제는 협회라든지 무슨 금융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민사 책임이라든지 뭐 형사 책임이라든지 뭐 시장에서 아웃되는 게 제일 크겠죠.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외부 통제라 그러고 내부 통제도 굉장히 양이 많아요. 이 내부 통제 기준을 정해야 될 것이고 이사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뭐 대표이사 또는 뭐 준법 감신 그 다음에 영업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막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처럼 요 2가지를 섞어놓고 다음 중 통제의 유형이 다른 것은 즉 내부 통제냐 외부 통제냐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는 요 밑에 거는 출제될 만한 게 많지가 않아요. 뭐 금융위 정도 나올란가는 모르겠는데 많지가 않고 여기서는 이 내부 통제 기준이 있죠. 요게 좀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준법 감심이 중요하겠죠. 나머지 것들은 이 계력과 같은 거예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찝찝하고 그렇다고 외우려고 보면은 너무 지엽적이어서 외워지지도 않고 신경이 쓰이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번쯤 읽고 넘어가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문제 정도는 틀릴 수 있다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데서 출제가 되면은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위반했을 때
제재 조치가 있는데 1억 원 이하 제재 조치가 있고 3천만 원 이하 제재 조치가 있고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하 제재 조치가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여기 1,000만 원이 하나, 요게 이제 한 가지가 새로 들어갔거든요. 요게 이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섞어서 요게 이제 한 5가지 됩니다. 한 6가지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요렇게 해놓고 다음 중 다른 것은 뭐 그럼 이거 묻는 거죠. 그다음 요렇게 해놓고 다음 중 다른 것은 하면 요거 묻는 거죠. 그래서 요때도 여러분들이 한 요 정도는 외우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무윤리에서는 거의 만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요런 것까지 다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요것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고 직무윤리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 단순 단답형이지 않습니까? 요까지가 직무윤리예요. 그 다음에 투자자 분쟁 예방은 직무윤리보다는 내용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는 무슨 이 분쟁이라는 게 뭐냐 뭐 이런 거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근데 공부해 보면은 틀릴 만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공부할 거리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분쟁 조정이 나와요. 요것도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겠죠. 옛날에는 이 분쟁 조정이 우리 그 자본시장법하고 금융위 규정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그 법에서는 빠져버렸죠. 이제 여기에 근데 이 분쟁 조정과 관련해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여기 외울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분쟁의 특성 뭐 이런 게 나오고요. 분쟁의 특성. 그 다음에 이제 분쟁의 유형도 나오죠. 여기에서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인 매매와 그 다음에 임의 매매를 구별할 줄 아느냐 이런 건데 하나같이 전부 다 쉬운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케이스예요. 특히 요 1인 매매와 임의 매매에 대한 케이스를 해가지고 이런 유형을 어떤 유형이라고 하느냐 뭐 요게 하나 더 있기는 있죠. 뭐라고요? 부당권유라 해가 설명을 위반하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저 불안전 판매죠. 불안전 판매 이런 유형도 있기는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케이스를 내놓고 다음 중 이거는 어떤 유형에 속하느냐 혹은 이럴 경우에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하는데 너무너무 쉬워요. 오히려 이런 문제가 케이스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훨씬 더 이제 쉬운 문제에 속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칠판에 적혀 있는 것 정도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중요한 것들입니다. 뭐 제가 여기서 뭐 한두 개 빠진 거는 있을 수가 있지만 거의 뭐 이런 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행스러운 것은 뭐 이 뭡니까? 요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그 자본시장법이나 저것도 마찬가지지만 협회 규정에서 이미 한 번 다 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도 제법 있으니까 공부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 뭐 1과목이나 2과목이나 이런 다른 과목에서는 굉장히 뭐 이해해야 되는 것도 많고 또 외워야 되는 것도 많은데 우리 직무윤리는 그렇지가 않죠. 그냥 편하게 공부하고 또 우리가 여기 하지 않았던 거는 전부 상식선에서 풀면은 다 풀리게 되어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요 정도로 이때까지 출제 경향이라고 할까 그거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